한국사의 최종 정리.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한국사의 최종 정리 주병준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제12강 출제순위 33위 조선의 통치제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통치제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은 이제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제도사죠. 그래서 고려의 정치제도, 삼국의 정치제도, 뭐 통일신라, 발해 정치제도, 조선의 통치제도, 뭐 근대 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굉장히 어렵죠. 복잡하기도 하고.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조선의 통치제도겠죠. 자, 통치제도는 크게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중앙은 의정부 6조 체제입니다. 의정부 6조. 고려는 이성 6부죠. 자, 조선은 의정부 6조 체제다. 자, 의정부는 삼정승이 모여서 주요 정책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합좌 기관이다. 합좌. 따라서 이 의정부는 그 삼국시대 이래의 어떤 그 귀족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성은 삼정승, 좌우찬성, 좌우참찬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징은 홍문관, 춘추관, 관상감 등 겸직이 가능했다. 그리고 또한 최고의 권력기구로서 경영과 서연도 담당했다. 의정부의 수장은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영의정이죠. 영의정. 다른 말로는 영상이라고 그러죠. 영상. 뭐 신권의 재상이죠. 재상. 그러니까 신권의 우두머리죠. 제1의 우두머리. 자, 6조는 중앙의 행정실무 기관이다. 그래서 중앙의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기관은 6조입니다. 특징은 태종 때 6조 판서를 정입품으로 격상했다. 왜? 태종 때는 6조 직계제를 시행했죠. 따라서 6조의 기능을 확대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중앙관청을 각 조, 그러니까 6조죠. 6조의 속아문, 속사로 소속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3사가 있어요. 자, 3사. 시험에 잘 나왔네요. 자주 나왔네요. 자, 3사는 3개가 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독했다. 풍속을 교정. 사간원은 국왕의 잘잘못을 시정하는 간쟁권이 있었다. 홍문관은 경영을 담당했다. 국왕의 자문기관이다. 경적을 정리하는 문필기관이다. 그래서 흔히들 옥당이라고 불렸다. 옥당, 구슬옥자죠. 이 3사는요, 정승이 될 수 있는 엘리트 코스로서 모든 관리가 선망했다. 국왕과 고위 관리를 감독하는 언론기관이고 청요직이다. 청요직. 그래서 비록 그 풍계는 낮으나 아주 정승과 맞먹을 정도의 어떤 파워를 갖고 있었다. 그죠? 그런데 이 3사는요, 고려시대에도 3사가 있었죠. 이 두 개는 굉장히 이름만 같지 역할은 다르죠. 고려시대 3사는 어떤 역할을 했죠? 그렇죠. 고려시대의 3사는 그냥 단순한 화폐나 어떤 정곳, 그러니까 곡식이죠. 화폐와 곡식의 출납을 담당했던 단순한 회계기관이다. 그죠? 또 재정을 담당했지만 그렇게 재정권도 크지 않고 단순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기관인데 반해 조선시대의 3사는 언론기관이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의 언론기관은 뭐가 있죠? 그렇죠. 어사대, 그리고 중소문화성의 낭사가 있죠. 특히 이 둘을 합쳐서 대간이라고 부르고요. 그죠? 이렇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사헌부와 사간원을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 이 두 개만, 홍문관 빼고. 이거는 양사라고 그러죠. 양사라고 그럽니다.
특히 홍문관 같은 경우는 그 세조 때 집현전이 폐지되면서 이 성종 때 새로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홍문관이. 자, 그 다음에 승정원은 왕명을 출납하는 비서실이죠. 비서기관. 그 다음에 특별하게 원상이라는 게 있었다. 원상제도. 원인, 시인 대신이 승정원에서 국정을 총괄했다. 원인 시임이란 말은요. 원임은 이제 퇴직한 관리. 그러니까 원로죠, 원로. 시임은 현직 관리죠. 그 세조, 예종, 연산군, 중종, 인조 때 잠시 시행됐고 굉장히 초월적인 권력을 행사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조 때 처음 실시했어요. 의금부는 국왕 직속의 사법기관이다. 주로 중재를 다뤘고 한성부는 한양의 행정, 그래서 지금의 서울시청이죠. 성균관은 뭐 최고의 교육기관, 순수하게 유학만 공부했다. 춘추관은 사서편찬, 실록편찬, 승문원은 외교문서 작성, 상서원은 옥세와 부저를 관리했다. 자, 이런 중앙통치기구에서 이제 정리하자면 왕권을 뒷받침했던, 그러니까 왕권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의금부와 승정원이고, 왕권을 견제했다. 즉, 달리 말하면 신권을 대변하는 그런 건 뭡니까? 의정부와 삼사다. 그렇죠? 또 여기서 그 사법부가 있잖아요. 사법권을 행사했던 기관이 또 뭐가 있어요? 그 뭐 하나 더 추가로 지금 생각난 건데, 사법권을 행사했던 기관이 또 뭐가 있습니까? 사법권. 그러니까 재판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재판하고 막 이런 거, 판결하고. 그죠? 사법권을 행사했던 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단은 6조 중에서 뭐가 있어요? 형조가 있고, 또 한성부도 있죠. 그리고 사헌부. 그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 의금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에서 자주 보죠. 막 이렇게 의금부 도사가 와가지고 막 뭐 대역죄인을 막 사약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또 의금부 말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대역죄인, 그러니까 반역, 모욕, 모반 사건 이런 다뤘던 국왕 직속의 또 사법기구도 있어. 특별하게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국청이라고 그래. 국청.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국청을 열어라. 뭐 국왕이 직접 뭐 국문하고 이렇게 신문하는 거 있잖아요. 국청이 있어요. 국청. 그러니까 원래는 국청은 임시적인 거였어요. 비정규야. 근데 경국대전 이후에는 이제 경국대전에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경국대전에서 이제 정규 기관으로 상설했다 합니다. 경국대전에서 이제 정규 기관으로 인정했다. 자, 지방 통치는 전국을 8도로 나눴다. 8도로 나눴다. 그래서 그 아래에 부목군현으로 정비했습니다. 인구와 토지의 크기에 따라 군과 현을 편제했다. 이게 고려시대와는 다른 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역을 군과 현으로 정비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향부곡수 같은 특수 행정구역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좀 크면은 군, 작으면 현이 되는 거죠. 자, 도에는 관찰사, 일명 방백, 감사라 불렸죠. 그래서 관찰사를 파견했고 수령을 감독했다. 부목군현에는 수령을 파견했다. 그래서 조세, 징수, 재판, 농업, 장려, 교육 등 재판, 교육 등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것을 흔히들 수령칠사라고 그래요. 수령칠사. 그러니까 수령이 꼭 해야 할 일이 7가지다 하는 거예요. 멸리통, 이건 이제 향촌 자체에서 선임했고요. 그래서 풍헌, 약정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이제 이 멸리통을 통제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방관은 아닙니다. 그 토착 세력이죠. 특징, 향부곡소가 소멸, 향의 권한이 약화됐다. 그래서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화됐다고 그러죠. 모든 지역에,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리고 수령과 지방 양반층의 협조와 견제가 존재했다. 그렇죠? 뭐 수령과 유양소 이런 것처럼 뭐 향리도 있지만, 그러니까 수령, 유양소, 그다음에 그 향리 이 세 주체가 지방의 행정을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려 시대에 비해서 조선 시대에는 중앙 집권화가
완성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완성되었다. 자, 군사는요, 다 비슷하죠? 군역은 16세에서 60세 사이에 모든 양인 남자한테 부과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양인 개병이라고 하죠. 양인 개병제. 그러니까 원칙상은 양인 개병이야. 그러니까 천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군 복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예외층이 있다. 누구? 현직 관리, 학생, 향리 등은 면제됐다. 자, 중앙군은 5위제입니다. 그 세조 때 5위로 편제하죠. 그래서 문관이 지했고요. 지방군은 진관체제를 실시해서 지역을 방어했다. 진관체제는 간단히 말하면 그 지역별로, 지역 단위죠. 지역 단위로 해가지고 이 큰 고을의 수령이 그 자체적으로 그 지역마다 방어하는 체제죠. 그러니까 수령이 이제 통제하는 거죠. 그 지역별로.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을묘외변, 1555년 을묘외변 때 재승방약으로 바뀌죠. 잡색군, 서리, 잡학인, 식량 역천인. 이 잡학이란 말 궁금하신데요. 잡학이란 말은 이제 잡학이 뭐예요? 기술학이죠. 그러니까 유학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잡학, 기술학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식량 역천. 이것도 뭐 식량 역천이란 말은 그 신분상으로는 양인이지만 하는 일이 그 되게 천민 대우를 받았다. 그 신분상은 양인이지만 천민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을 이제 식량 역천이라고 부릅니다. 노비 등으로 편승한 예비군이다. 잡색군. 그 다음에 과거제도. 과거제도는 문과, 무과, 작과가 있어요. 고려시대와 다른 점. 그렇죠. 승과가 없어지고 무과가 신설됐다. 자, 문과는요, 우리가 흔히들 문과라고 그러면 대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과 시험 봤다 그러면 대과를 봤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소과, 대과, 전시로 이어진 거예요. 그렇죠? 소과, 대과, 전시. 그리고 소과에서는 생원시와 진사시를 보죠. 생원과, 진사과. 생원과는 유교 경전을 암기하는 것이고, 진사과는 어떤 그 시부를 짓거나 어떤 정책을 논의하는, 그래서 더 중요한 거죠. 고려시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도 생원보다는 진사를 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다면 이제 소과 합격하면은 이제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바로 대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대과는 초시, 복시가 있어요. 그럼 초시 보고 복시를 봅니다. 그러니까 초시는 각도의 인구 비례에 따라 선발하고요. 이제 복시에서 최종 33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전시에서 이제 그 33명 중에서 이제 석차를 매기죠. 그래서 등수, 석차를 이제 결정합니다. 이 문과는요, 원칙상은 3년마다 시행합니다. 그 식년시라고 그러죠. 그러나 별시도 많았다. 알성시, 뭐 증광시 이런 거요. 특히 알성시 같은 경우는 그 왕이 직접 성균관에 방문해서 그냥 갑자기 시험 보는 거예요. 예. 무과는 3년마다 무관 28명을 선발했다. 무회, 경서, 병서 등을 시험했다. 작과는 3년마다 각 간청에서 기술관을 선발했다. 분야별로 정원이 있었다. 예외가 있네요. 과거를 볼 수 없는 예외. 탕간을이나 재가한 여제의 자손과 서울은 문과를 응시할 수 없었다. 그러면 이들은 어디로 주로 가냐? 주로 이제 무과죠, 무과나 작가로 많이 응시했다. 또 그 밖에 과거 이외에도 음서와 치제, 청고도 있었으나 비중이 미약했다. 그쵸?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과거도 있고 음서가 있잖아요. 되게 비중이 비슷해. 그런데 조선 시대에서는 과거가 더 강조됐다. 음서 같은 경우는 있긴 있지만 거의 미약했다. 따라서 조선 시대가 고려 시대에 비해서 더 실력을 더 강조하고 능력을 더 중시하는 그런 발전된 사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사관리제도, 상피제도는 지방관을 자기 출신지에 부임시키지 않는다. 또는 같은 친인척끼리는 같은 관서에 복무시키지 않는 것. 왜? 관리의 부정을 막는 거죠. 서경제도,
오품 이하 관리를 임명할 때는 3, 4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품 이하입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요. 대간이 있죠. 대간은 서경, 봉박, 간쟁을 행사하는데 그 중에서 서경권 같은 경우는요. 고려시대에는 모든 관리입니다. 모든 관리를 대상으로 서경을 행사했어요. 반면에 조선시대는 모든 관리가 아니라 오품 이하만. 그럼 이 차이는 뭐냐? 그만큼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에 비해서 왕권이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인사관리제도는 관리의 부정과 독단을 방지했다. 그게 목적이죠. 근무 성적을 평가하기도 했다. 교육은 성균관, 그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이죠. 사부학당, 중등교육기관입니다. 향교는 지방의 중등교육기관, 서당은 지방의 사립학교죠. 초등교육 담당했죠. 자, 여기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이 조선시대는 또 관료사회죠. 문무양반 관료사회입니다. 자, 조선시대에서 이 관리는 총 몇 등급일까요? 몇 등급? 30등급입니다. 18등급 하면 쓰면 안 돼요. 조선시대 관료는 몇 등급이냐? 그러면 총 30등급이다. 30등급이다. 왜냐면요, 6품 이상, 원래 18품이에요. 정종해가지고, 원래 총 18품인데, 왜 18등급이 아니냐? 18품이지만, 6품 이상부터는요, 또, 상하가 또 있어. 그래서, 상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세보면요, 총 30등급입니다. 30등급이다. 그리고, 풍계랑 관직이 있죠. 그죠? 풍계 있잖아요. 승록대부, 이런 거 있잖아요. 승록대부, 정원대부, 이런 거 있잖아요. 관직은 관직이고, 영의정이냐, 무슨, 이조판서냐, 이런 거, 관직. 근데, 풍계와 관직이 거의 비슷한데, 풍계하고 관직이 다른 경우도 있죠. 풍계가 관직보다 작으면은, 한자로 숫자를 붙이고요. 풍계가 관직보다 크면은 행자를 붙였다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또한 정상품, 당상관, 당하관이 있어요. 당상관과 당하관이 있는데, 당상관, 당하관 그 기준은 뭐냐면, 관찰사의 임명 기준도 된다라는 거고요. 참상관, 참하관도 있어요. 참상관, 참하관은요, 수령에 임명될 수 있는 기준도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선시대 교육, 한글 창제, 세종과 집현전에서 제정했다. 1443년이고, 1446년에 반포하죠. 목적은 백성을 교화하여 민본적인 유교 정치를 실현한다. 그리고 언어 생활의 편리다. 용비어청과 월인 청강지곡, 이런 게 대표적으로 써있던 거죠. 국립교육기관, 성균관. 방금 했죠? 최고 교육기관이고 성리학만 공부했다. 양반자재만 입학했다. 그죠? 양반자재만 입학할 수 있었고, 관리 양성이 주요 목적이다. 사부학당, 중등교육기관이다. 향교는 지방의 중등교육기관. 서원은 16세기 이후 사림의 주도로 만들어진 학교죠. 선현의 제사를 담당하기도 하고, 또한 교육도 담당했다. 서당은 초등교육기관, 평민자들을 교육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2007년도 국세직 풀어볼까요? 국세직 2회 하반기 때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기술관을 뽑는 작관은 3년마다 예주에서 실시했다. 작관은요, 각 관청마다 뽑았다 그러죠. 3년마다. 그러니까 예조에만 한 건 아닙니다. 각 관청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뽑았다. 3년마다. 자, 2번 문인관료는 정기시험이 식년시에서만 선발되었다. 신령시뿐만 아니라 별시에도 선발되었습니다. 3번 무과는 무예뿐만 아니라 경서, 병서 등도 시험 과목으로 하였다. 그쵸?
무에만 달하면 안 되죠. 머리도 들어있어야죠. 3번이 답입니다. 4번. 생원, 진사시는 초시, 복시, 전시에 세 차례 시험으로 이뤄졌다. 요거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생원시, 진사시는요 속과죠. 속과는 두 개만 있어요. 초시, 복시. 초시, 복시. 전시는 아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출제순위 34위 붕당정치. 거의 제일 조선후기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붕당정치. 자, 붕당정치의 전개. 16세기 후반 선조 때 이후 이제 사림이 중앙정계를 장악하고 이제 훈구파가 이제 몰락했죠.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제 훈구파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지. 조선정계의 지배 세력은 훈구, 조선후기의 지배 세력은 사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의미. 학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여기서 학연과 지연은 서원입니다. 학파와 서원, 지연을 중심으로 각 붕당 사이에 상호 비판과 견제를 하는 성리학적 정치 운영 방식이다. 그러니까 사림 세력 간의 정치 운영 방식을 우리가 붕당이라고 해요. 붕당. 자, 과정을 볼까요? 자, 살인파가 이제 선조 때 등용되지만 이 두 세력이 이제 분열되죠. 동인과 서인. 그러니까 동서분당되죠. 1575년인데 원인은 이조 전랑직 임명 문제와 척신정치 청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는 표면적인 이유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척신정치예요. 근데 먼저 이조 전랑직부터 볼까요? 왜 이조 전랑직 때문에 왜 싸움이 많았냐? 이 이조 전랑은요 굉장한 그 파워가 있어요. 그 풍계는 낮지만 굉장히 그 막강한 권한이 있었어요. 두 가지 권한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한 가지는 3사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3사의 인사권. 그죠? 또 하나 이조 전랑은 자기의 후임자를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자천이라고 하죠. 자천.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한 파워가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것이 이제 변질되다 보니까 이것이 붕당 정치에 변질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약화되죠. 그래서 영조 때는 3사의 인사권이 폐지되고 그러다가 정조 때 가서야 이제 자기 후임자 추천권이 이제 사라지죠. 네. 그래서 영조 때는요, 그러니까 영조 때 이제 이조 전랑의 권한이 약화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3사 인사권은 없어져요. 그러나 그 후임자 추천권이 있죠. 그것은 정조 때 가서야 완전하게 없어졌다. 척신정치는 뭐냐? 외척에 대한 문제예요. 외척이 정치에 간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건데 동인은 척신정치 완전 반대고 서인은 그래도 좀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동인과 서인이 분열됐고요. 또 이 동인이 또 나뉘죠. 북인과 남인으로. 이유는 두 개 사건 때문이죠. 정여립의 모반 사건, 1589년 정여립의 모반 사건. 기초곡사라고 그러죠. 그 정철의 건조의 문제. 그러니까 세조 책봉 문제죠. 그래서 정철이 원래는 북인 이산해와 같이 광해군을 세세로 책봉할 것을 건의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산해가 배반하고 정철만 혼자 올리게 돼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쫓겨나죠. 선조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고 나중에 송민국, 사민국 쓰죠. 이게 1591년이에요. 이 두 사건 때문에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열됐다. 북인 쪽은 서경도, 조우식 이쪽이고 남인은 이황 쪽입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는요, 이 대북파가 장악합니다. 대북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선생님 그 대북파가 뭡니까? 또 북인이 띵도 안 와요. 북인이 대북파하고 소북파는 아닌데 대북파는 정인홍, 이이첨, 이산해 이런 사람들이고 소북은 유영경 이런 사람들인데 대북파는 그 광해군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소북파는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세력입니다.
아무튼 광해군 때는 대북파가 집권했다. 그러다가 이제 인조반정으로 이제 쫓겨나죠. 인조반정으로 이제 광해군과 대북파가 실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인 주도하에 남인이 참여했다. 북인이 몰락했다. 인조 때 이제 인조 효종 때는요, 대체로 건전한 서인 간 남인 간의 건전한 분당 정치가 전개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종 때 들어와서 서서히 현종 때 들어와서야 서서히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데, 왜? 예선 논쟁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자, 예선 논쟁은 크게 두 번 일어나죠. 기예예송 1659년. 두 번째는 갑인예송 1674년. 예선 논쟁이 일어나게 된 그 이유는 왕실의 전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효종이 죽었는데 그 계모였던 조대비, 장렬왕후 조대비가 상복을 얼마큼 입어야 되냐. 상복을 입는 기간에 따라 서인과 남인 간의 이제 입장차가 벌어진 거죠. 하지만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효종에 대한 정통성 문제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서인은 효종을 정통적으로 보지 않았고, 남인은 그래도 효종을 군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의 예종 때는 서인은 1년설, 남인은 3년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서인의 1년설을 채택합니다. 갑인 예종 때는요, 남인은 1년설, 서인은 9개월설, 대공설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또 반대로 남인의 1년설이 채택되었다. 갑인 예종은요, 효종비가 죽은 거예요. 효종비. 그러니까 1차 예종 때는 효종이 죽은 거고, 2차 예종 때는 효종비가 죽은 거예요. 둘의 공통점, 두 예종의 공통점은 둘 다 1년설을 채택했다라는 거네요.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인은 국왕도 사대부와 같은 거다. 그래서 주자가래와 왕조 서살에 의해서 국왕도 사대부의 예를 따라야 된다. 답은 어때요? 군주보다는 신권을 더 옹호하는 입장이죠. 반면에 남인은 국조 오레이, 왕조례를 주장했는데 아니다. 그래도 국왕은 국왕이다. 그래서 국왕과 사대부에는 다르다. 그래서 군주를 옹호했다. 숙종 때 오게 되면요, 더욱더 변질됩니다. 왜? 환국이 일어나죠. 환국. 그래서 서인과 남인의 계속된 대립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환국이란 뭐냐? 환국. 정국을 바꾼다. 그래서 남인과 서인 간의 정권 교체를 환국이라 부르고요. 숙종이 직접 환국을 주도했다. 쉽게 말하면 탕평이죠. 그러니까 숙종 입장에서는 탕평의 의미로 한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탕평도 안 됐고, 왕권도 약해지고, 그리고 뭡니까? 더 정치적인 혼란만 야기했죠? 예, 이게 한계점이에요. 비록 탕평을 처음 제시했지만 교체 탕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숙종은 교체 탕평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황국인데, 하지만 실패한 거죠. 자, 황국은 갑인왕국,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갑인왕국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말하는 자세히 따라보면은 갑인왕국도 맞아요. 그러니까 현종이 죽고 1674년 현종이 죽고, 그러니까 효종비가 죽고 예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현종이 죽고, 그다음에 숙종이 즉위합니다. 그러면서 이 숙종이 즉위하면서 이제 그 갑인 예송에 따라 자기도 이제 정권을 바꿔요. 그것을 이제 갑인 환국이라고 그런 겁니다. 남인 집권하죠. 그러다가 경신왕국 다시 또 정권을 바꿉니다. 다시 서인을 등용하죠. 남이 축출되고, 이때부터 이제 완전하게 붕당 정치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경신왕국 때부터. 그러면서 또한 서인도 나눠요. 서인도 너무 심하다. 어떻게 남인을 그렇게 탄압을 하냐. 그래서 남인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강경파는 노론, 좀 온건파는 소론으로 나뉩니다.
이때 또 기사한국, 그 다음에 기사한국은 또 남인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희빈장 씨가 등장하고 숙종이 총애를 받아서 나중에는 또 원자를 생산하죠. 그게 바로 경종이죠. 그 송시열을 사사합니다. 송시열 사사. 이 사람이 아마 유배당하다가 이제 올라오는 길에 이제 어디지? 그 정읍인가? 거기서 서울도 오기 전에 정읍인가 올라오는 길에 사약 먹고 죽죠. 이렇게 경신한국 이후로 상대 당에 대해서 무자비한 탄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희빈장 씨의 원자를 세자로 책봉했다. 갑술한국. 이제는 1694년 서인이 남인을 축출했다. 그 이후 남인은 재기불능. 그러면서 서인의 일당 독재가 지속됩니다. 결과 붕당사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함. 병종 때는 서론 집권하죠. 영조 때는 노론의 독주, 그래서 18세기 전국을 주도했다. 서울과 충청에 서원을 건립했다. 이인자의 난, 1728년 경정이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영조가 독설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일어난 게 이인자의 난이에요. 이인자의 난. 다른 말로는 무신난. 소론과 남인계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청주에서 일으킵니다. 안성에서 진압되어 실패됐다. 이것을 진압한 영조는 이 사건을 계기로 탕평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즉 이인자의 난은 영조한테는 초로의 찬스였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정조 때는요, 노론 벽파 제거, 남인과 소론을 등용했다. 그 다음 19세기 순조, 헌정, 철종 때는 세도 정치가 일어나죠. 외척 가문의 정치를 독점하게 됩니다. 자, 결과 본래 붕당 정치의 순수한 기능이 변질되었다. 전랑과 삼사가 붕당 정치에 이용됐다. 서인의, 특히 노론의 일당 독주화가 일어났다. 비변사가 강해지고 비변사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의정부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었다. 그런 거죠. 군사제도의 변화. 자, 먼저 중앙군이요. 방건수포와 대립제의 성행으로 오위가 유명무실해지자 오군영으로 개편한 거예요. 자, 오군영 5개죠. 훈련도감, 총용청, 수어청, 어영청, 금이영인데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만든 거죠. 그래서 삼수병을 양성했습니다. 삼수병은요, 포수, 살수, 사수인데 중앙군의 핵심이다. 그리고 급료를 받는 상지군이다. 그래서 조선 후기 오군영은요, 모병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병제. 그 월급 받는, 그죠? 직업군이. 총용청은 경기도 방어, 북한산성 축조. 수어청은 경기 방어, 남한산성 축조. 어영청은 수도 방어, 북벌의 핵심이다. 특히 어영청 같은 경우는 원래 어영군이 있었어. 원래 어영군이 있었는데 효종 때 이 사람이 북벌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어영군을 더 강화시킨 게 어영청이에요. 그래서 1652년이 맞습니다. 북벌의 핵심이다. 금이영은 궁궐을 수비했다. 그래서 오군영은 조선 후기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 개화 정책, 그러니까 1880년대 개화기 때 축소가 되죠. 이형으로. 자, 지방군은 바뀌죠. 원래 진관 체제, 그러니까 큰 고을의 수령이 군사를 지휘하는 건데, 지역을 방어하는 건데, 이것이 임진왜란 때 바뀌죠. 재승방략으로. 재승방략은 그 서울에 있는 장군이 지방에 내려와서 군사를 지휘합니다. 근데 임진왜란 때 효과가 없었죠. 왜? 이 재승방략의 단점이 있어. 단점은 전방이 무너지면 후방이 없어요. 그래서 전방이 무너지면 후방이 없다. 그래서 후방이 바로 무너진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왜군이 충주를 무너뜨리고 바로 서울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재승방략 때문에. 그리고 통일된 그 지휘체계가 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장군이.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겠죠. 하지만 물론 재승방략은 좋은 점이 있어요. 대규모 침입에는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전쟁에서는 대비하기 좋아. 대비하기는 좋아. 대비. 일단 유능한 장군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군을 많이 모으니까 대규모 침입에 대응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통일되고 일사분란하게 지휘 체계가 되지 못하게 되면 또 전방이 무너지면 끝나니까 잘 효과가 없었다. 반면에 진관체제는 소규모죠, 이거는. 마을 단위로 방어하니까 소규모 단위에는, 소규모 침입에는 적합했다. 그 다음에 소고군을 바꿉니다. 그죠? 제가 잘못 말했네. 이 진관체제가 바뀐 게 언제예요? 진관체제가 재승방역 바뀐 것은 을묘변 때죠. 예, 을묘변 때고요. 그러다가 을묘변 때 이후로 임진왜란까지 잘 써먹다가 임진왜란 때 효과가 없어. 그래서 임진왜란 때 재승방역을 다시 진관체제로 바꿨죠? 예, 그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 그 바뀐 시점을요. 아무튼 임진왜란 때 재승방역을 포기하고 다시 진관체제로 복구했다. 언제 때요? 임진왜란 때. 즉 소고군이다. 소오군이다. 같은 말이에요. 진관체제, 소고군. 비슷한 의미입니다. 농번기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농한기 때 훈련을 받았다. 양반부터 노비까지 편제했으나 실제로는 양반은 면제됐다. 훈련은 대개 영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2008년도 지방직 1회 문제입니다. 1회 문제인데 조선 숙종이죠. 17세기 후반, 18세기 초반이죠. 전국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만 묶인 것. 기억, 지금까지 당파 연립 방식을 버리고 붕당을 자주 교체하는 방식이 대두됐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환국. 맞네요. 니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왕은 붕당 사이에 치열한 다툼을 억눌렀다. 그렇지 못했죠. 오히려 정치적인 혼란만 야기했고 심지어는 서인의 일당 독주화를 초래했습니다. 틀렸어요. 디귿, 서인은 송시열을 영소하는 노론과 윤중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갈라졌다. 맞습니다. 경신왕국 이후로 남인에 대한 입장에 따라 강경파는 노론, 온건파는 소론으로 나뉩니다. 맞습니다. 미흡, 이조 전랑이 후임자를 청구하는 관행을 없었다. 이조 전랑이 자기 후임자를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권리, 자청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맞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더라.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다음 가나의 주장이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진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2011년도 지방지 문제네요. 자, 가. 효종은 임금이 있었으니 새 어머니인 인조임금의 계비는 돌아가신 허종에 대해 3년 상복을 입어야 합니다. 임금의 예는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그랬어요. 왕은 왕이다. 그럼 남인이죠. 나는 효종은 형제 서열상 차남이 있었다. 차남 맞아요. 그 장남이 소현세자죠. 그죠? 자, 새어머니 인조임금의 계비, 그러니까 그 조대비죠. 돌아가신 효종에 대해 1년복만 입어야 합니다. 천하의 예는 모두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왕조서사례죠. 그래서 왕이든 사대부든 다 예는 같다. 그러니까 사대부 중심이죠. 그렇죠? 따라서 나는 서인입니다. 서인. 자, 그러면요. 자, 풀어볼까? 1번. 왕이 직접 나서서 황국을 주도했다. 이 어느 왕 때죠? 숙종 때죠. 근데 이 가나는 언제 때를? 그러니까 예손 논쟁은 주로 어느 왕 때라는 거예요? 현종 때입니다. 1659년부터 1674년이죠. 그래서 현종 때니까 답 1번이네요. 2번.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의 세력이 성장하였다. 그쵸? 인조반정은요, 서인이 주도했어, 사실은. 그러니까 서인이 주도한 것에 남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서인이 우세했어요. 3번. 왕권 강화와 신권 강화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그렇죠. 다분히 남인은 왕권을 옹호했고 서인은 신권을 옹호했다. 4번. 효종의 왕의 계승에 전통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서인은 효종을 정통성으로 보지 않았다.
사남이니까. 그리고 반면에 남이는 그래도 효종을 왕이기 때문에 정통적으로 봤다. 맞는 거죠? 그 답은 1번입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네요. 그 이번 강의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 13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오릭history.com 클릭 right now.